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비가 억수로 오는데 정말 진짜 몸 건강들 하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그리고 그 마스크도 벗고 서로의 얼굴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우리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이따가 강의 들으실 때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얼굴, 이쁜 얼굴 잘생기셨네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계속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들었던 북한 전혀 다르고, 이 사람들이 왜 다 북한을 칭송하는 듯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아마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왜곡된 것을 접해왔기 때문에 공통되게 북한을 마치 찬양하는 듯한, 아니면은 이렇게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접하게 되는데, 아마 그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우리한테 제공된 정보가 너무 왜곡됐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는 살면서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쓴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른이 됐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당연히 애인을 만들고 여인을 만들고 부부관계가 되고 어쩌다 결혼하게 되는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늘 살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실된 교육의 과정이 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는 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 모르면은 그 부분은 내 머릿속에서 나의 세계에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걸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른다운 또는 이 사회 시민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외면하지 말고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통일포럼의 31기의 성숙된 모습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하나의 이전에는 이제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강조한 교수님은 또 특히 적경 지역을 꾸준히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오랫동안 그런 대가시기 때문에 또 이제 들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다음에 고려인 이야기라든지 제일조선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우리 생생한 얘기를 우리 강주원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말일에 우리 강주원 선생님의 안내로 압록강 단종을 갔었고요. 그리고 백두산을 함께 등반을 했었습니다. 우리 통일포럼 남북 교류협력 아카데미 1회 수료생들과 함께 우리 통일포럼에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함께 압록강 또 두만강 쪽 백두산을 같이 가서 우리 강주원 선생님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고 있지 못하지만 열리면은 제일 먼저 함께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원 선생님은 서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신데요. 문화인류학과는 요새 이제 가장 각광받는, 옛날에 경제학과라든지 사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들이 이동을 하는데, 요새는 문화인류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해주셔. 네, 아무튼 그 문화연구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북한생활문화연구단 전임 연구 교수십니다. 사회과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시고요. 단동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저쪽 이제 낮은 선봉 지역까지 적경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또 이제 근래 나온 저서를 몇 권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는데,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 2019년 지난해 이제 그 출판한 그런 그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강주원 선생님을 모셔서 그 오늘의 그 우리 적경 지역 또는 우리의 휴전선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원 선생님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원입니다. 끝머리에서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왜냐, 그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안 웃으시네요. 늘 소개를 받을 때 원장님께서 앞부분에 너무나 맞는 이야기, 타당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엑기스를 하셨기 때문에 저 이야기 말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의 요즘 고민거리라든가 등등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00년에 두만강에 처음 가봤습니다. 중국 지역을 통해서. 북한 지역이 아니고 두만강 바로 옆에 저 선풍기 정도 거리에 있는 집에서 누가 강변이 흐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처에 조선정마을의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강 건너는 북한이었거든요. 뭐야 이거?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라고 한국에서 늘 들었던 두만강인데, 나는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 건너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뭔가 소통을 한다, 공유를 하고 공생을 한다, 공존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 이야기 듣는 바람에 20년째 두만강과 압록강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년에는 한 15개월 동안 조금 이따 끊임없이 보시게 될 신의주 건너편 단동에서 한 15개월 동안 살았고요. 그런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먼저 고민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작년까지 진짜 열심히 갔는데 올해는 못 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연구 지역으로서 최근에 봄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주 DMZ와 파주 민북지역. 가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어떤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 건너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서 평화놀이공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저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등등 하기 때문에 파주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이 임진강 넘어 소위 민통선 이북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통일대교 앞에서 검문을 해야 돼요.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DMZ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군사분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방한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통선이라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원래 철조망이 없는 지역이고요. 남방한계선, 우리가 늘 보는 철조망은 남방한계선이고, 그 DMZ 지역은 그래도 못 가는 지역은 맞는데, 민북 지역은 한국 땅이거든요. 한국 땅이지만 70년째 자유롭게 못 가고 있는 지역에 저는 요즘 군부대에 미리 통보하고 연구하겠다라고 하고 허가를 받아서 요즘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느꼈는데, 임진강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꾸준히 해왔고 지금도 하지만 DMZ를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을 만나고 교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데 그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도 넘으셨지만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이쪽 말고 이쪽 이북 임진강의 이북이죠. 이 지역에 아무나 누구나 통일대교 고문을 통과하지 않고요.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아무 때 나와서 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쩌면 남북 평화와 교류가 한국 사회에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갈 때마다. 그런데 DMZ를 넘어서 북한을 가는 것만큼 이 민북 지역에 우리가 자유롭게 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 최근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께서도 지금 막 도라산 전망대에 집무실 설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또 유엔의 반대가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같이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가 평화누리공원이라고 해서 선묘댐 늘 이제 만매장에 있는 지역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지역을 우리가 마음먹고 갈 수 있느냐. 여기는 DMZ고요. 이게 군사 분계선이고 남방 한계선이고 또 이게 민통선인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에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빨간 줄은 군사 분계선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는 빨간 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한강하구 말고 임진강하구도 중립수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립수역이거든요. 공유하는 공간이거든요. 남북이. 요번에 월북 공무원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가지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이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선이 끄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지도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 TV에서도 이게 올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속 나왔습니다. 9시, 8시 뉴스에 끊임없이 북한 이야기 나오고 남북관계 이야기 나오고 우리는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 내부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 이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군사분계선 가장 핵심적인 군사분계선조차도 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는 파주에 가면 이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지도가. 최근에 파주에서는 평화곤도라를 만들었고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의미 있는 곤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앞에 제목이 곤도라가 그냥 곤도라가 아니라 평화곤도라예요.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파주시장께서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타봤는데 여기가 평화누리공원이거든요. 타고 넘어오는데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지뢰예요. 단어가. 여기 지뢰가 없거든요. 관광지화를 했기 때문에. 외곽에는 있겠죠. 굳이 지뢰가 없는 공간, 외곽에는 있겠지만 없는 공간에 지뢰를 크게 붙여놨어요. 상징적으로. 평화곤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실 아닌가. 평화와 지뢰와 남남 갈등과 등등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를 고민해야 될까? 평화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지뢰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에 대한 고민. 아까 원장님께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을 얼마큼 지금 직시하고 있는가? 2020년의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저는 요즘 임진강을 가면서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개성 거쳐서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열차 타고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NGO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은 각계각층에서 열차를 만들어야 된다. 평양까지 가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학계에서. 그런데 그 열차가 언제쯤 될까요? 우리는 마치 내일 모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남북관계가 좋아진다? 공사가 시작한다? 내일 당장 공사 시작 못하죠. 설계라든가 등등을 하는데 1, 2년 걸리고 KTX까지 완공되려면 저는 내일 당장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차착입니다. 차기 접근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시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만 꿈꾸는데 어떻게 보면 도라산역이 민북지역에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 안에. 여기도 지금 통일대교를 통과해서 마음으로 못 갑니다. 도라산역이라는 것은 평양에 가기 위한 우리의 꿈을 담아놓은 곳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 마음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제가 승용차 타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근데 언제쯤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 전봇대 같이 생긴 지역. 그래서 한 10m 지나면 뭐가 지나갈까요? 밑에 써있는 군사분계선이 지나갑니다. 휴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m 앞에. 그런데 그 앞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알고 DMZ에서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이 그림이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 여기가 어디냐? 대성동 자유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 앞에 군사분계선이 바로 앞에 있고 감뚝 위에 있는데 농사 짓고 있습니다. 70년째. 어떻게 보면 이게 평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는 못 가고 있고 막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파주의 DMZ와 파주의 임진강을 될까요? 네. 바라보면서 고민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20년째 고민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2020년 한국 사회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남과 북 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다들 알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나는 알고 있는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단동이라는 지역은 북한 사람 얼마 없습니다.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아니고요. 중국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이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거 알고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한국 사람들 한 1000명밖에 안 되더라.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만 알고 있어도 최소한 올 초에 유행했던 사랑의 불시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셨나요? 사랑의 불시착을? 봤어요. 거기에서 장마당에 한국 물건이 팔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그렇다 사실이다라고 많이 받아들였지만 손혜진과 현빈의 만남은 그냥 소설이다 상상이다 드라마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만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 저렇게 만날 수 있어. 지난 30년 동안 해왔어. 중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 나는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 저는 단동에 5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베이징에도 있고 신양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5만 명이 산다면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재해석도 가능하고요. 현재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북한 붕괴론이든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키워지는데 왜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좋다 나쁘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5만 명이 살고 있다. 이 사실 팩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 미래에 남북 교류가 만나면 활성화되는 꼭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지만 여전히 미래 진짜 해야 되는 길이죠. 연결 앞으로 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기 위해서는 제가 그려본 이 지도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그 길이 빨리 오지 않을까?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서울, 인천, 베이징 연결되어 있죠. 베이징하고 평양하고 연결되어 있고 대련하고 평양 연결되어 있고 단동, 신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왔는데 이 길을 통해서 남북이 만났는데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임수경은 저 위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왔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전부터 이 길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휴전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끊어졌지만 이 길을 통해서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남북 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이다. 이 경로들은 남북 교류와 만남의 또 다른 길이다. 30년의 역사를 품고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이. 이 길을 통하면 이틀이면 평양에 물건이 갑니다. 한 10년 전부터 3, 4일 걸린 건 한 20년 전이고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을 연결하는 길은 가다 서다를 반복한 지금 벌써 한 1년 넘게 멈춰 있죠. 안 만나고 있다. 휴전선 앞에서는. 하지만 이 길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중주 국경지역 휴전선과 한국사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 연구 대상은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 중국에. 그리고 북한 화교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원복 선생님, 요리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원래 화교 출신이 지금 기화를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여기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때부터 단도에 있는 중국 학교에 가보면 어떤 반에 가보면 북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조선족 아이들하고 화교 아이들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북한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가 짝꿍이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평양에서 꿈꾸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는 남북의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자.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년이요? 5년 뒤에?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단동은 30년 전부터 그 구조가 있었고 만나왔고 짝꿍이었습니다.
단동만 그런 게 아니고 베이징이고 연길이고 성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야 씨라고 여행 전문가가 쓰신 중국 경북록 2000년에 나온 책에도 자기가 베이징에서 중국어 학원을 다녔을 때 북한 아저씨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말로서만 떠들 게 아니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쓴 책인데요.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흐문다. 여기서 나는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 사는가.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람이 옷을 만들려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날 단동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너한테 하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동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그날 밤에 북한 사람, 무역 대표, 무역 일꾼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고 나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며칠 뒤부터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옷을 만들었고, 그 옷들이 다시 단동에 나왔고, 단동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메이드 인 DPRK도 나왔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냥 중국제라고 사 입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그게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옷이 팔리다 안 팔리면 땡처리 되죠. 길거리에 포스터 붙잖아요. 땡처리 합니다. 옷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팔리다 안 팔리면 또 그게 무게를 달아가지고 단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동에 가서 그 옷이 또 팔리면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들이 그 옷을 사가지고 평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게 사랑의 불시착에서 한국 물건이 팔린다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사 입었고요. 어떤 옷들은.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 친구들이 만들었지만 한국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모르고 중국 옷이라고 사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에서 5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공제해서 일했습니다. 아마 김지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3만 명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속옷의 90%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의류의 30%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루트를 통해서는 최소 30만 명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30만 명이 만든 옷이 다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고 미국, 일본으로 갔지만 그러면 상당수가 들어왔겠죠. 어떤 회사는 2000년대 초중반에 한 해에 아동 한복을 제가 말씀드린 그 루트를 통해서 평양에서 만들었지만 단동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팔린 아동 한복이 한 해 30만 장이 들어왔어요. 한 해. 그러면 지금의 20대들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기선 한복, 예당 한복이거든요. 누구나 아는 한복집이죠. 회사죠. 지금의 20대들, 청년들은 상당수가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 연령대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전에 13년도에 쓴 책이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흐문다. 학교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은 201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16년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은 16년이면 여러분 어떤 시기였나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되던 시기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던 그 시절에 저는
딴 이야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소설을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참여 관찰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먼저 해외 노동자 이야기 먼저 드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파독 강부와 간호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소재도 됐고, 파독 강부와 간호사, 독일에 간 강부와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국에 송금을 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독일에 얼마나 가셨을까요? 한 10년 동안 총 인원이 2만 명 정도입니다. 총 인원. 제가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총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단동에는 지금 현재 5만 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북한 노동자들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은. 그때부터 한 1년 지나서 2만 명, 3만 명, 4만 명 하다가 지금 5만 명이 있거든요. 총 인원 5만 명이 아니고요. 연인원 5만 명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 10년 동안 연인은 한 3만 명이 단동에서 파독 강부와 간호사처럼 돈을 벌어서 평양에 신의주에 돈을 보냈어요. 그렇다라고 따지면 북한이 그냥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파독 간부와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최소한 단종에 나와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보면 저희는 뭐 다른 아는 것도 있었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 편을 만들었잖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신의주에서는 남포에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소재가 몇 편이나 될까요? 단독만 놓고 봐도 수십 편이 되지 않을까요? 소재가. 근데 단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결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해외 북한 노동자의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파독 강부와 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북한 노동자를 보면 최소한 북한 경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의 어렵지는 않지 않다를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오늘 붙인 물건 모레면 평양에 도착한다. 제가 알고 있는 조선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중국 단동에서 스마트폰으로. 너 지금 서울이지? 그렇다라고 하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이 조선족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단동에 나와 있는 친구니까 전화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선족한테 전화했잖아요.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너 TV 있으면 틀어봐라. 어떤 거 틀어봐라 했더니 틀었더니 홈쇼핑을 하더라고요. 그 물건 좀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단동에서 지금 한국 TV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 다음날 단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봅니다. 이빠나 박스에 있는 거. 단동에 갔어요. 점심때면 도착을 하거든요.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조선족이 그 사람한테 북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기차역에 갔더니 그 북한 사람이 그 물건을 들고 평양행 기차를 타는 모습 앞까지 제가 봤어요. 그 북한 사람은 그 기차를 타면 오후 5시면 도착을 하거든요. 이틀 안 걸리죠. 그렇게 케이스 몇 개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992년 10년 전도 아니고 5년 전도 아니고
20년, 30년 전부터 북한 사람과 북한 하교 조선족 한국 사람이 이 지역에 모여 살면서 이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쓴 게 아니고 2016년에 한국과 북한이 어떤 관계일 때 썼던 것이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썼고요. 최근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숫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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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10년, 125개, 1000개, 679건, 11,000건, 4,000건, 17,000건. 네. 이 숫자에 대한 고민을 세 번째 책에는 좀 담았습니다. 망각되는 10년이다. 우리가 남북 교류와 만남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평양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가셨는데 본인이 처음으로 올라가신 거죠.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NGO 단체가 수십 명의 한국 아이들을 평양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 여러 케이스 많습니다.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평양에 2003년, 2005년에 200만 원만 주면 모집을 해서 2003년, 5년에도 평양에 가서 여행도 했어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남북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꾸만 새공부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망각되는 10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할 때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 뭘 놓치게 됐는가. 남북교류와 만나는 10년이 저는 진짜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진짜 중요해서 재개해야 되고요. 금강산도 재개를 해야 됩니다. 늘 특히 몇 년 전부터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야기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개성공단 한 10년 동안 만났거든요. 남북이. 금강산에서도 한 10년 동안 남북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북 교류와 남북의 만남은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 우리는 나머지 20년을 못 보고 있다. 망각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 개성공단의 한국 회사가 125개 업체거든요. 우리가 진출해서 개성공단에서 한국 회사가 125개 업체인데 여러분 남북 교류를 했던, 남북 사업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예단항복이라든가 한국에서 옷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단동에 전화를 해서 평양하고 연결하고 등등의 옷도 만들고 수산물도 가지고 오고 농산물도 가져오고 했던 업체가 1000개 회사거든요. 통계에 잡혀있는 게요. 지난 30년 동안 개성공단에 125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 교류를 했던, 남북 사업을 했던 회사가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왜 한국 사회는 다들 알고 계셨나요? 1000개의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는가? 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하고 편지 교환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네. 어떻게? 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맨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서독과의 통일 비교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학수대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죠. 많이 들었거든요. 동서독은 서로 만났고 서로 편지도 교환했고 후보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남북은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동서독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대전제를 많이들 이야기하고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늘 출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통일백서라고.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통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남북의 이산가족이 정부의 도움 없이 알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북한의 이산가족하고 편지 교환을 한 게 통일부 통계에 11,000건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고요. 11,000건. 다들 알고 계셨나요? 11,000건이 네? 그 삼봉이고요. 위에 편지 교환이 11,626건이 남쪽의 이산가족이 알아서, 그리고 그 편지 교환을 하면 정부에서 돈도 줬어요. 80만원. 삼봉하면 300만원인가?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남북이 어떻게 편지 교환을 했지? 라는 사실. 그걸 떠나서 한국 사회에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는 이산가족 하면 당국이 하는 거, 금강산에 가서 대규모로 만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외에 당국이 나서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민간이 11,000건을 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 차원의 상봉이 4,000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TV에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금강산에서 만나서 대규모로 만나는 게 22차례가 있었는데 4,000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개인이 알아서 만난 게 제3국인 중국에서 만난 케이스인데 그 통계도 11,700건이 잡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당국이 추진한 그런 삼봉은 어떤 해는 만났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만나고, 남북관계 좋으면 안 좋으면 또 안 만나다가 또 만나고, 막 그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휴전선을 통해서. 근데 편지 교환, 민간 개인이 알아서 했던 편지 교환과 삼봉은 한 해도 빠진 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편지 교환을 했어요. 이 삼봉은 M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현미 가수가 중국에서 자기 자매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케이스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 1,700건의 케이스가 있었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한국 사회에 누가 알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가는 데가 단동이고요. 신의주 건너편이고, 이 지역을 저기 사진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안산프롬과 같이 백두산을 해서 쭉 압록강을 써왔던 지역인데, 저는 이 두 다리가 있거든요. 이 화면은 9시 뉴스든 8시 뉴스에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늘 북한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론이 늘 단동에 가서 이 앞에서 찍어가지고 북한은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 끊어진 다리는 송기전 선수가 1920년대인가요? 신의주에 살면서 단동까지 출퇴근하면서 마라톤 연습을 했다라는 그 다리. 암살과 밀정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다리입니다. 옆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맨날 기차 타고 오면은 여기 앞에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맨날 쳐다보는 그 다리인데, 저는 저기를 보면서 7, 8년 전에 단종과 신의주
호주 사람들은 압록강, 물안개 그리고 해와 달만을 공유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이 포함된 아까 오세 루트라든가 그런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30년 다 됐죠.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도 이 길을 건너가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단동에서만 있으면서 얼마든지 북한 사람들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1000개 업체가 넘는다는 거죠. 개성공단에 125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단동에서만 한 건 아니지만 단동이 메카거든요.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여기를 주목했고 남북을 연결시키는 경제 활동을 해왔다는 거. 작년 이야기가 됐지만 저 장기 두고 있는 장면의 사람들은 북한 사람도 있고요. 북한 학교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요. 제가 사진을 찍고 나서 가서 옆에 서서 훈수도 넣었습니다. 2016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평양에서 언젠가는 평양의 거리에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장기를 두는 장면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꿈은 언제쯤 될까요? 내년? 내후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동은 30년 전부터 이게 일상입니다. 네.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훔치고 있는지, 한국 사람, 뭘 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휴전선만 놓고 봤을 때의 모습 아닌가. 다시 쓰다 여전히 상상하다 뭐 등등 달력들 뭐 이런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위안이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커피숍에서 사진 찍은 건데 바로 건너편 신의주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민북지역 DMZ에서 사진 찍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DMZ 어디에 가든 민북지역 어디에 가서 저렇게 마음 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하지만 여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한국 대기업이 건설한 아파트가 2006년부터 단둥에 있습니다. SK 아파트거든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SK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고 단동 사람들 알고 있는 아파트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근데 저 아파트에는요, 아래층, 위층, 옆층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이웃 사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만 해도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남북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진과 현빈의 만남이 상상만은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 어떻게 보면 공작이라는 영화가 그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공작이라는 영화에는 단동과 베이징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영화가 끝까지 공작 원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영화 속에.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작을 하려면 최소한 일산적인 남북의 만남이 한 100건, 1000건이 돼야 공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작 원들만 존재하면 어떻게 공작이 가능하겠어요? 에 대한 고민을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김치 이 이야기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2016년에 그들이 만든 합법적으로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옷이 일본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한반도의 휴전선을 놓고 보면 휴전선을 왔다 갔다 했던 민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 속대 몰고 가신 거 그리고 몇 건의 여러 가지 거 외에는 휴전선 넘은 케이스는 없거든요.
아까의 그 편지 교환도 휴전선을 통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야기, 무엇을 계획하는가. 선양공항에 가면 비행기에 타고 내리면요, 어떤 때는 시간대가 맞으면 평양에서 온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건을 찾을 때 옆에 북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옆에 지금 서 있는, 이렇게 반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재원과 무역 일꾼들도 나오고요. 베이징 공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 12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2017년 12월이면 평창 올림픽이 있기 전입니다. 바로 그 당시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한국 사회와 남북 관계가 가장 안 좋아서 전쟁이 날 거라고 언론에서 맨날 떠들어지게, 예? 남북 관계가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된다라고 TV에 나와서 연구자들이 말하던 그 시기에 베이징에는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저기서 내리고 타고 하는 사람들이 베이징 어떤 식당, 어떤 술집에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공작원들만 만났을까요? 네? 공작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2016년에 18년에 찍었던 단동의 거리를 가다 보면 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들. 제가 연구자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가 저 사진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단동에 있는 도매상가에서 북한 여성이 인형을 사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사진을, 근데 저는 저 사진이 좀 저한테 소중한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이 사진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할까? 저 사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을까? 지금 한국 사회가? 저거 말이 돼? 굶어 죽는데? 인형 사는 게 말이 돼? 저거는 틀림없이 조작된 거야. 선전물이야. 왜곡된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많을까?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양쪽이. 저 사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와 만남에서 필요한데, 지금 2020년 한국 사회가 과연 저 사진을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쓸데없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단동에 가서 찍었습니다. 시내에 보면 태극기와 인공기와 중국기가 같이 식당에 걸려 있는 거죠. 단동은 삼국이 만난다는 뜻으로 식당이든 어디선 북한 사람도 와도 되고 한국 사람도 와도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공간이에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분리되고 서로 공작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30년 전부터 같이 모여 살았던 지역.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2004년에 찍었던 북한 식당입니다. 단동에 있는. 2019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15년 동안 매년 제가 갈 때마다 꾸준히 이용도 하고 봤던 식당입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이 식당은 가장 대표적인 식당입니다. 매년 한국신문에 망했다라고 나오는 식당입니다. 북한이 어렵다. 대북 제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어떻다. 단동에 갔더니 북한 식당이 사라지고 없다. 라고 언론에 매년 나오는 대표적인 식당이 이 식당인데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이 식당이 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신문을 검색하고 매년 볼 때마다 망했다라고 나오는 식당이 이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북한이 어렵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이 문 닫고 철수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식당이 이 식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이야기 들었는가?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는 도대체 뭐지? 이만갑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도대체 뭐지? 종편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2007년에 걸어가고 있는 북한 남성들, 2018년에 걸어가고 있는 북한 여성들, 1, 2년의 모습이 아니고 세월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최근에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너무 휴전선만 넘으려고 한다는 거죠. 휴전선을 넘어서 대규모의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만 계속 추진을 해요. 근데 안 되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나고 있고. 지금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남북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개인은 알아서 움직여서 제3국을 통해서 상봉하고 편지 교환을 하고 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휴전선만 넘으려고 하는가? 휴전선만 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휴전선만 넘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3국을 통해서도 계속 남북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 역사를 보지 않고 지금 자꾸만 휴전선만 넘으려고 하는가? 평양에 국제 열차를 타고 있는 분들 막 하고 있고, 저 국제 열차를 타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못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빼고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재외동포, 재외국민도 포함될 때도 있죠.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데 한국 사람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때 못 갔지만 재외동포는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재외동포,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님이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외동포. 한국 사람은 못 갔지만 재외국민은 작년, 재작년에도 갔습니다. 재외국민. 왜냐? 재외국민들은 사전 신고 안 하고 사후 신고만 하면 갔다 올 수 있어요. 통일부 허락 없이 일단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케이스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강가에 들었던 진철규 선생님 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지만 한반도에 남쪽에만 살았던 분으로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재국민이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외동포와 재국민의 규모가 지금 700만인가 800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태어나가지고 남쪽에서 태어나고 남쪽에서 어디 가보지 않은 우리만 그 중에만 못 가는 거지, 한국계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만 없으면 재국민들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법이 안 바뀌어도 갔다 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에 대한 고민을 자꾸만 저는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차역에만 가면 제2의 진철규 선생이 있는데 제3의 진철규 선생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만 저는 하게 됩니다. 서울,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택배가 가능하다라는 표시거든요. 택배 회사입니다. 제가 계속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 계속 이어졌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틀이면 물건이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언제 찍었나요? 2007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2007년이면 작년인가요? 13년 전입니다. 2007년에 찍었으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게 있었던 건가? 그게 아니겠죠. 몇 년 전부터는 가능했겠죠. 왜 휴전선을 넘어서 뭘 하려고만 할까요? 그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옆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90년대 후반에 그때도 남북관계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장관님께서 책에다 쓰고 있어요. 힘들면 돌아가라. 휴전선만 넘으려고 하지 말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우회적인 길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길이었다라는 거.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 사회는 좀 많이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저 길이 아마 저희 같이 갔던 그 길인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2008년에 백두산의 남파 지역이라고 해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니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붙어 있는 지역에 백두산 천지 가는 길이거든요. 저게 백두산 천지예요. 북중 국경이 지나가는 길에 있거든요. 근데 국경 표시가 엄중한 철조망이 아니고 저기 빨랫줄로 되어 있어요. 저 빨랫줄처럼 되어 있지 않은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휴전선하고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제가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지낸다 라는 이야기 들었다는 것처럼 예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중국에서도 만나고 있다. 택배, 북한으로 보낸 택배 상자라든가 단둥의 거리에 걷다 보면 인공기와 태극기가 같이 걸려있는, 인천에 가면 배가 일주일에 3번 뜹니다. 단동 가는 배가. 이 배는 1998년부터 있었습니다. 2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 배에 실렸던 수많은 물건들이 북한에 갔고요. 북한에서 나온 물건이 단동에서 저 배에 실려서 끊임없이 한국에 왔고요. 예단품목도 이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수많은 등산복이든 모든 농수산물도 휴전선 넘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남포 쪽은 좀 있지만 가장 메인 코스는 저 길입니다. 근데 저 길이 인천에서 단동 가는 저 물류의 길이 신한반도 경제 지도에는 없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2004년에 찍었던, 조금 찍는 위치와 각도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지역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2004년부터요. 7년, 13년. 매년 찍었는데 몇 장의 그냥 사진을 건너뛰고 보여드립니다. 15년, 16년, 17년. 신의주. 다시 볼까요? 4년만 하더라도 2004년, 15년, 뭐 전만 하더라도 거의 신의주가 단층. 진짜 있는 그대로. 거짓말 안 못해서 거의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건물들이 올라가요. 13년, 14년. 그래서 30층 이상에 되는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들이 수십 채씩 들었습니다. 북한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말씀에 제가 귀담아 들어서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15년 동안 2004년부터 제가 찍었잖아요. 15년 동안 신의주가 저렇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조금 후하게 쳐주면 확 변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의주가 변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신의주가 2004년, 5년, 6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 그렇게 저렇게 변해오는 저 시기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 사회에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 진짜 수없이 들었지 않았는데 듣고 싶지 않아도 들었던 게 대북제재, 유엔 제재.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06년입니다. 북한의 핵시험, 1차 핵시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 그때쯤부터는 매년, 아니 조금 틈이 있었지만 강화된 대북제재가 발표됐습니다. 또 한 1년 지나니까 또 강화된 업그레이드된 대북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북한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북제재 봉쇄를 하니까. 그래서 북한은 망할 것입니다. 연구자가 나와서요. 그 이야기를 지난 15년 동안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연구자를 통해서 북한이 좋다 나쁘다에 떠나서 15년 동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15년입니다. 한국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들 15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상관없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힘들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렇게 15년을 한국 사회는 살아오는 그 15년 동안 제가 찍은 전혀 왜곡하지 않고 그냥 갖다 댄 15년 동안 매년 찍었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그럼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도대체 들었던 북한 이야기, 대북제재 이야기는 뭘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한국 사회에 살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등등 여러 가지를 한 번 정도는 내가 북한을 좋아한다, 나쁜다, 싫어한다에 떠나서 한 번 정도는 재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 대북제재가 발표되고 나면 며칠 뒤에 단동에 가가지고 세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이 단동 세간이거든요. 여기가 참 이제 트럭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대북제재가 발표됐고 업그레이드된 대북제재가 발표돼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세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라고 TV에서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떤 뉴스에서 저 세간에 텅텅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찍은 날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달력을 봤더니 토요일 날 찍었더라고요. 토요일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웬만하면 문 닫죠. 세간이 문 닫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보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어떤 종편에서 했을까요? 예? JTBC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는 예는 신뢰도 1위라는 JTBC에서. 그러면 제가 JTBC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JTBC가 그 정도였으면 나머지 방송은 어땠을까? 를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뒤로 훅박을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벌써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 평양에 축구대표팀이 평양에 갔잖아요. 갔다가 돌아왔을 때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축구대표팀이 평양 갔다 와서 도청을 당한 것 같다. 호텔 바깥도 못 나가고 감금을 당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완전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중적으로 또 조명도 하고, 아, 저 이야기를 왜 방송을 타지? 라는 생각부터, 어쩌면 지금의 2019년, 2020년은 남북 교류와 만남에서 우리가 만남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월드컵 대표 선수들한테 평양에 가기 전에 딱 5분만 사전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거죠. 2000년에도 수많은 사람이 한 해 5만 명 정도가 북한에 갔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빼고요. 2000년 그 좋은 시기에도 평양에 가면 호텔 밖에 못 나갔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남북관계에서는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호텔 밖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조금은 우리 남북관계에서 도청당한 뭐 좀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식의 현실 직시한, 만나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이랬고 아직까지는 남북관계가 힘드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면 북한 축구대표가 워커힐 호텔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희는 2중, 3중으로 막아야 돼요. 평양은 호텔 출입구만 막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남남 갈등 엄청 심하잖아요. 북한에서 축구대표팀 오면 워커힐 호텔 아마 2중, 3중으로 막아야 될 겁니다. 여러 부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평양에 가서 조금 그런 대접은 어쩔 수 없다라는 사전 교육을 하고 보냈더라면 그런 식의 축구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으로 TV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방송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이 안산의 한겨레 포럼처럼 그냥 열심히 노력했던, 꾸준히 노력했던 평화교육이 한 2, 3년 뒤로 후퇴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과연 2020년은 한국은 저는 만남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꾸만 피천덕의 인연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난다는 건 세 번째 만남일 것 같은데, 휴전선을 통해서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닐까? 공식적으로 휴전선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북한 사람이 참 많이 산다. 그것도 5만 명이다. 손혜진과 한빈의 만남이 상상만은 아니다를 앞으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외모하고 서로 나누는 대화가 한국말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시고 북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 배지 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씀 100% 안 달고 계세요. 단독으로. 감히 김일성 우리 초상화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서 빼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식적으로는 거의 달고 계시고 옷차림에서 약간의 구분이 되고요. 그 사진만 놓고 본다면 제가 다들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분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동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만 그 장면이라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사진의 거의 대부분은 어쩌다 제가 특종처럼 찍은 사진이 아니고 단동에서 꾸준히 볼 수 있고 꾸준히 보편적으로 이야기 낼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